통해서 인지하게 된 민병대원들이 무기고의 무기들을 다 옮겨가지고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병대 무기고는 사실상 텅 비어 있는 거나 다름없었죠. 그럼에도 영국 주둔군은 그 민병대의 무기고를 다 불태우고, 그 불태운 게 바로 옆에 있는 마을 회관까지 번져가지고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벌판의 한쪽에 야트막한 언덕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던 민병대원들 입장에서는 마을 전체를 영국 주둔군이 불질러 버리는구나 라고 오인을 하고, 이건 전투가 불가피하겠다 라고 판단하고 이제 교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독립전쟁의 첫 전투로 평가받는 콩코드 전투가 노스 브릿지 바로 옆에 있는 벌판의 언덕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민병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영국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 결과는, 콩코드 전투 결과는 영국군이 99명이 사망하고 174명이 부상을 당한 반면에 식민지 민병대는 54명이 사망하고 41명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자 비교는 대략 2대1로 민병대가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주둔군 정규군을 상대로 해서 민병대 비정규군, 민간인들인 거죠. 민간인의 부대인 민병대가 정규군도 아닌데도 영국의 주둔군 700여 명의 그 정규군을 상대로 민병대 민병대도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가지고 한 700명에서 한 1000명 규모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적인 면에서는 영국 정규군 700여 명이나 식민지 민병대 700에서 1000명 정도나 비슷한 숫자이긴 한데요. 영국군은 정규군이고 정규 훈련을 받은 정규군, 정예군대인 거고, 반면에 민병대는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전쟁이 발생되는 유사시에만 총기를 드는 그런 민병대 비정규군이지 않습니까?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민병대가 이겨버리는 거죠. 영국군 전사자 99명, 부상자 174명인 반면에 민병대는 전사자가 54명, 부상자가 41명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게 이겨버리니까 그 과정에서 민병대원들이 한 500명 정도로 증가하니까 영국군들은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퇴를 시작합니다. 후퇴를 시작해가지고 그 렉싱턴까지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원군, 증원군과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에 주둔하고 있었던 영국 주둔군 사령관이 증원군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렉싱턴에 도착한 증원군 800명과 그 콩코드 전투에서 한 9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후퇴했던 원래의 영국 주둔군 한 600명이 합류를 하게 되죠. 원래 영국 주둔군은 700명 정도가 파병이 됐었는데 99명 사망하고 174명 부상을 입다 보니까 이제 부상자 포함해도 이제 병력이 한 600명 정도로 줄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800명의 증원군과 렉싱턴에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식민지 민병대원들은 숫자가 증가를 합니다. 1000명이 돌파하게 됩니다. 1000명. 그래가지고 계속 렉싱턴 쪽으로 추격을 해옵니다. 민병대가 추격을 해오고, 그래서 그 렉싱턴에 있던 원래 영국 주둔군 600명 플러스 증원군 800명 합해가지고 한 1400명 정도는 또 보스턴 쪽으로 이동하면서 퇴각을 하면서 찰스타운까지 갑니다. 찰스타운. 보스턴까지 퇴각하진 않았는데 찰스타운까지 퇴각을 합니다. 사실상 보스턴에서 가까운 찰스타운까지 퇴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큰 대포를 두 문을 설치하면서 이제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1000명 이상 증가됐던 그 민병대원들은 찰스타운에 이제 재정비하고 있는 영국 주둔군과 이제 서로 대치하게 된 상황이 됐는데 날이 어두워집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가 지니까 더 이상 전투를 이제 하지 않고 식민지 민병대도 퇴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최후의 서로의 이제 전선은 찰스타운에 형성이 된 거고, 그 찰스타운은 사실상 보스턴 바로 옆에 있는 그 최후의 그 저기 전선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렉싱턴 콩코드 전투인데요. 그게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올려졌던 전투로 평가받는 게 바로 보스턴의 북서쪽 32km 지점에 있는 콩코드입니다. 콩코드 전투. 그래서 그 콩코드 전투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거에 관해서 각각 콩코드 전투가 발생됐던 노스 브릿지 건너편에 벌판의 옆에 있는 한쪽에 있는 낮은 언덕에 이러한 문구들이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간판에 그 콩코드 전투 격전지로부터 2마일 떨어진 3.2km 떨어진 곳이 월든 호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월든 호수에서 세계적인 그 시인이자 사상가들이 서로 교류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람들 세 사람이 그 월든 호수에서 교류하면서 세계적인 명저들을 출간을 했었는데요. 그 세 사람의 유명한 사상가 겸 작가 겸 시인들이 바로 노스 브릿지 전투의 그 격전지의 간판에 그분들의 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들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글들이 어떤 글이냐? 독립전쟁의 첫 총성인, 독립전쟁의 첫 승리를 가져왔던 콩코드 전투를 찬양하는, 콩코드 전투를 이렇게 격찬하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는 그런 글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간판에 적혀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글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세 사람이 누구냐라고 아까 설명드렸냐면 1803년에 출생해서 1882년에 사망했으니까 79년 동안 생존했던 바로 랠프 왈도 에머슨입니다. 그분이 첫 번째 인물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1년 후에 출생했던 1804년에 출생해서 1864년까지 60년 동안 생존했던 주홍글씨의 저자 나다니엘 호손, 그분이 두 번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1817년에 출생해서 1862년까지 짧은 세월 45년만 생존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 세 사람이 월든 호수 주변에서 교류하면서 세계적인 그러한 사상을 펼쳤었는데요. 그 세 사람의 글이 바로 콩코드 전투의 격전지인 그 노스 브릿지 다리 건너편 언덕에 그 간판에 그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랠프 왈도 에머슨의 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혁명도 처음에는 한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이었다. 어떤 혁명도 처음에는 한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이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혁명 정신이 실행으로 옮겨져 가지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거둬 가지고 역사를 바꿔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했다. 즉 어떤 혁명도 처음에는 한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이었다 라고 말을 했던 그 랠프 왈도 에머슨이 1836년에 유명한 책을 발간합니다. 그게 콩코드 찬가입니다. 콩코드 찬가, 영어로는 콩코드 힘입니다. 콩코드 힘, 콩코드 찬가를 랠프 왈도 에머슨이 1836년에 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러한 또 인상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콩코드 노스 브릿지에서의 첫 총성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 이건 다시 무슨 의미냐면,
콩코드 노스브리지에서의 첫 총성이 세상을 바꿨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영국의 식민지 하에서 억압받은 생활을 했던 그 미국 식민지인들이 콩코드 전투, 노스 브리지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둬가지고 결국 8년 동안 독립전쟁이 진행됐고, 그 결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 주권 국가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강, 유일한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역사의 시작이 독립전쟁으로부터 미국이 시작이 됐고, 독립전쟁에서 미국 식민지인들이 영국한테 이겼기 때문에 독립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200여 년이 흘러서 지금은 유일한 세계 최강 국가가 됐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랠프 waldo 에머슨이 1836년 출간했던 책 제목이 콩코드 찬가, 영어로는 콩코드 힘에서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콩코드 노스 브리지에서의 첫 총성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 즉 첫 총성이 온 세상을 바꿨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의 글을 콩코드 찬가에서 했었고, 그분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간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혁명도 처음에는 한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이었다. 그게 실행으로 옮겨져 가지고 역사를 바꿨다, 그런 의미의 글을 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804년에 출생해서 1864년까지 60년 동안 생존했던 주홍 글씨의 저자, 바로 나다니엘 호손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은 1850년에 주홍 글씨를 출간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The Scarlet Letter입니다. The Scarlet Letter, 주홍 글씨, 유명한 책이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주홍 글씨가 또 관용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되고 있죠. 어떤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 안 좋은 부정적 의미로 낙인이 찍힌 사람을 주홍 글씨가 새겨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낙인으로부터, 그게 누명을 썼을 경우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경우를 주홍 글씨에서 해방됐다라고 관용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850년에 나다니엘 호손이 출간했던 작품, 주홍 글씨, The Scarlet Letter라는 말에서 어원이 유래됐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간단히 이제 주홍 글씨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그 여자 주인공이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밖에 출타해 있었던 상황에서 그 동네에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었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어떤 목사와 불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딸을 출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남편이 수년 동안 출타해 있는데 아기를 임신하고 딸을 출산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간음을 했다라는 그게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의 아버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간음죄로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간음을 저지른 그 여자 주인공의 가슴에다가 주홍 글씨로 A자를 새기게 되지 않습니까? A자. 그 A자가 뭘 의미하는 거 다 아시죠? 간음이라는 의미의 영어 글자 adul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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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ultery의 첫 글자인 A자를 주홍색, 새빨간 색깔을 주홍색이라 하죠. 새빨간 색깔, 새빨간 빨갱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새빨간, 그게 짙은 빨강색을 주홍색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빨간색으로 A자, adultery, 간음할 때 첫 글자, adultery의 첫 글자 A를 따가지고 A로 글자를 주홍색 그 수를 놓듯이 자수하듯이, 자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글자 A를 새겨가지고 가슴에 평생 달고 살게 하는 게 그게 주홍 글씨 낙인을 찍었다. 더 스칼럿 레터 글씨로 그 사람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그 엄청난 수치의 상징인 거죠. 수치스러움의 상징인 주홍 글씨 A자를 쓴 거죠. 간음을 했기 때문에 어덜터리에 A를 쓴 거고 살인범일 경우에는 murder 살인을 머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인은 머더. 살인했을 경우에는 M자를 새긴 거죠. murder 살인이라는 의미의 murder에 M자를 새겨서 M을 새겨놓은 거. 살인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거고 간음할 경우에는 adultery에 A를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A를 새기고 평생을 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수년 동안 출타했던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그걸 보고는 누가 이 아기의 아버지냐고 묻지만은 그 여자 주인공은 끝까지 발설을 하지 않죠. 그래서 남편은 끝까지 그 아기의 아빠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분투를 하게 되는 과정이 전개되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그 원래 아기의 아빠인 그 신임받던 목사는 끝까지 자기가 아기 아빠다라고 밝히지 않고 그냥 계속 숨겨오다가 그 여자 주인공과 그 딸 셋이서 도망치기로 결심을 하고 도망치기로 한 날에 바로 전날 마을에서 큰 행사가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그 목사가 결국은 자기가 아기 아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직후에 그 여자 주인공과 그 딸은 그 마을을 떠나게 되는데 나중에 다시 그 여자 주인공이 마을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 소설이 끝나게 되는 게 더 스칼럿 레터 1850년에 나다니엘 호손이 출판했던 세계적인 작품 주홍 글씨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 주홍 글씨의 저자인 나다니엘 호손은 그 노스 브리지 전투 그 현장 간판에 뭐라고 글을 남기냐면 이렇게 남깁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남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혁명보다 더 찬란했던 운동은 없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하고 고결한 정기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거기에 글을 새깁니다. 세상에 우리의 혁명보다 더 찬란한 운동은 없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하고 고결한 정기의 총체였다. 뭐 그런 취지의 글을 남깁니다. 그 정도로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탄이 됐던 콩코드 전투를 찬양하는 찬사, 격찬하는 그런 취지고요. 마지막으로 그 3인방 중에 이제 가장 젊었던 1817년에 태어나서 1862년 미국 남북전쟁 도중에 사망했던 짧은 생 45년밖에 생존하지 못했던 월든 숲속의 생활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또 거기에 그런 글을 남깁니다. 뭐라고 했냐? 절대 왕정에서 제한된 왕정으로 그리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개인에 대한 진정한 존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 절대 왕정. 그러니까 1789년에 세계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같은 연도인 1789년에 세계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를 시행했던 나라가 미국인 거고 그 초대 대통령으로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절대 왕정, 절대 군주정이었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주정이라는 것은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를 세습을 통해서 승계를 했던 거고 반면에 공화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를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게 바로 공화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절대 왕정에서 제한된 왕정으로 그리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개인에 대한 진정한 존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 글을 남기게 됩니다. 여하튼 그 정도로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탄이 됐던 콩코드 전투에 대해서는 다들 격찬하는 그러한 문구들이 있는데요. 그 3인방이 각각 그 명절을 남긴 거죠. 세계적인 작품들을 남기는데 가장 나이가 많았던 1803년에 출생해서 1882년, 1830 다시 말씀드립니다. 1803년에 출생해서 1882년까지 79년 동안 생존했던 랠프 waldo 에머슨은 1836년에 콩코드 창가를 통해서 그러한 명언을 남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콩코드의 첫 총성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 즉 콩코드의 첫 총성이 온 세상을 바꿔버렸다. 그런 의미를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04년부터 1864년까지 60년 동안 생존했던 조홍글씨의 저자 나다니엘 호소는 1850년에 조홍글씨를 출판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젊었던 1817년부터 1862년까지 짧은 생 45년 동안 생존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54년이니까 그분의 나이 37살 때입니다. 37살 때인 1854년에 책 제목이 월든 숲속의 생활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미니멀 라이프,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가 중요하다. 단순하고 소박한 자연 생활이지만은 물질적 풍요보다 훨씬 더 소중한 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게 월든 호수에서의 생활이다라고 이제 묘사한 게 1854년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숲속의 생활입니다. 자, 월든 호수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생활했던 기간은 딱 2년 2개월 이틀이라고 합니다. 2년 2개월 이틀, 즉 1845년부터 47년까지입니다. 1817년생이니까 1845년이면 28살의 나이부터 30살의 나이까지 2년 2개월 이틀 동안 월든 호수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월든 호수 그 자리는 지금부터는 이제 월든 호수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콩코드 전투에 관해서 그 세 사람의 세계적인 저명 인사들의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콩코드 전투 현장으로부터 2마일 떨어진 약 3.2km 떨어진 월든 호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월든 호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셨던 법정 스님, 한 10년쯤 전에 타계하신 서거하신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의 실천 삶의 최고봉으로 꼽히시지 않습니까? 그 법정 스님께서도 그 월든 호수를 실제 방문하신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 시인 류시화 시인도 그 월든 호수를 방문하시고 나서 수필을 또 출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미니멀 라이프의 성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성지가 바로 콩코드 전투 현장으로부터 2마일 즉 3.2km 떨어진 월든 호수입니다. 자, 그래서 월든 호수에 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월든 호수는 제가 지금부터 21년 5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둘레가 2563m인데요. 월든 호수는 2.4km입니다. 자,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8월 1일 딱 정확하게 21년 5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마라톤 입문한 지 21년 5개월이 됐습니다.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3월 1일 날 마라톤을 시작해서 오늘 2023년 8월 1일까지 무려 21년 5개월 동안 잠실 석촌호수에서 마라톤 훈련을 하면서 42.19km를 92회 완주했으니까 연평균 4.3회씩 풀코스를 완주했는데요. 그 잠실 석촌호수에서 그렇게 21년 5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석촌호수 한 바퀴는 2,563m니까 2.563km죠. 2.563km. 그런데 월든 호수는 그보다 약간 짧은
2.4km입니다. 2.4km. 한 바퀴가 2.4km인데요. 자, 그곳은 거기에서 이제 그 3인방, 삼총사가 아까 뭐 렐프 waldo 에머슨, 그분 원래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고 자신도 목사였는데 목사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시인 겸 사상가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원래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교를 나왔었는데요. 목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사를 그만두면서 그 명언을 또 남겼었죠. 좋은 성직자가 되려면 목사직을 그만하는 게 좋은 성직자가 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목사직을 그만둬가지고 그 미국 사회, 청교도 사회로부터 기독교를 전복시킨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기도 해가지고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로부터 30년 동안 또 비판을 받기도 했던 분이 렐프 waldo 에머슨이신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명예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분이 남겼던 그 많은 에머슨, 그분 월든 호수 옆에 에머슨의 생가에 보존됐던 그런 수많은 서적들이 지금은 하버드 대학, 1636년에 개교한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그 에머슨의 그런 책들이 다 보관 중입니다. 자, 그래서 그 월든 호수 주변은 대부분이 그 에머슨의 땅이었었습니다. 땅. 그래서 그 땅의 일부를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빌려가지고 에머슨 소유의 땅을 빌려가지고 호수가에다가 바로 월든 호수가에다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오두막을 지었는데 통나무 집을 면적이 불과 4평밖에 안 되죠. 4평밖에 안 됩니다. 그곳에다가 통나무 집을 지어놓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28살 나이부터 30살 나이까지 2년 2개월 이틀 동안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초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통나무집 생활 삶을 살지만은 물질적 풍요보다는 훨씬 더 소중한 정신적 풍요를 이루어냈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내용의 글을 바로 37살의 나이인 1854년에 책 제목 월든 숲속의 생활이라는 책을 출간해가지고 그게 미니멀 라이프 책의 최고 지침서가 됐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법정 스님이나 시인 유시화 시인 등 세계적인 분들이, 세계적인 유명인들도 거기를 많이 방문하셨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제가 지금부터 13년 전에 유럽 3개국을 여행하면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가족 여행을 갔고, 그로부터 13년 만인 앞으로 3주 후에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또 오랜만에 13년 만에 떠나게 되는데요. 그 유럽 여행 갔을 때 거기에 보면 유럽의 랜드마크이자 프랑스의 랜드마크, 파리의 랜드마크가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지 않습니까? 1년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약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4년 6개월 전에 2019년 2월에 방문했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인데요. 그곳에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1년에 관광객이 한 900만 명 정도가 찼습니다. 자, 그 숫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세계적인 그러한 파리 에펠탑,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관광 랜드마크지 않습니까? 파리 에펠탑이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그 각각 800만 명, 900만 명이 1년에 매년 그렇게 방문을 하는데요. 자, 콩코드,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콩코드는 얼마나 방문할 것 같습니까? 1년에 관광객이 100여만 명이 방문한답니다. 파리 에펠탑,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숫자 각각 800만 명, 900만 명에 비하면 적지만 1년에 100만 명이 방문한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라는 건 엄청나게 방문하는 거죠. 콩코드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요. 거기 월든 호수, 무소유의 삶, 미니멀 라이프의 성지인 월든 호수에는 매년 한 60여만 명이 방문한답니다.
서울에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고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제가 살고 있는 잠실을 품고 있는 송파구입니다. 서울시 송파구가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66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숫자가 매년 월든 호수를 방문합니다. 그 정도로 미니멀 라이프의 성지가 바로 월든 호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월든 호수 거기 주변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렐프 왈도 에머슨 소유 토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임차해가지고 뭐 공짜로 무료로 빌렸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과 4평짜리 통나무 집을 짓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서 물질적 풍요는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신적 풍요의 삶을 이뤄냈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1854년에 그분의 나이 37살에 출간했던 책 제목 월든 숲속의 생활이라는 명저 미니멀 라이프의 바이블에 해당되는 그러한 책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지금부터 169년 전에 출간됐던 책입니다. 1854년 출간됐던 연도는 바로 미국이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켰던 연도가 바로 1854년이기도 합니다. 그 같은 해에 바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 숲속의 생활이라는 책을 출간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이 에머슨의 이런 집도 있고 거기에 서재도 있고 많은 방이 있었는데요. 그 에머슨 집에서 그 삼총사가 자주 만나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에머슨 집에서 여러 개 방 중에서 하나의 방은 아예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위해서 방을 아예 내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친분이 있었었고,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17년생이고 렐프 왈도 에머슨은 그보다 14살이 많은 1803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에머슨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방도 하나 공짜로 빌려 쓰면서 그 집에 있는 많은 책들을 보고 독서하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런 삶을 함께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친분이 있다 보니까 14살 연하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렐프 왈도 에머슨에게 형님이라고 칭하고 또 그의 부인한테는 누님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렇게 친분이 두터웠었고, 그 통나무 집에서 나뭇가지를 끊어가지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그 통나무 집에 살면서 주변에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에머슨 집에 가가지고 에머슨 자녀들한테 그 인형을 주면서 장난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정도로 서로 막역한 관계였다. 소통하고 그러게 함께 공존하는, 함께 그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함께 서로의 사상과 그러한 생각들을 나누는 그러한 교류의 장으로 그 에머슨의 집이 활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1850년에 주홍 글씨 더 스칼렛 레터라는 명저를 출판했던 나다니엘 호손도 에머슨보다는 한 살 젊은 1804년 출생인데요. 그 나다니엘 호손도 에머슨 집에서 자주 만났었고, 그래서 그 세 명의 3인방 삼총사가 거기에서 서로 친구처럼 그러게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 공존의 삶을 영위했었다라고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1862년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1862년에 안타깝게도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45살의 짧은 삶을 마감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864년에 여전히 남북전쟁 중이었던 1864년에 나다니엘 호손, 주홍 글씨의 저자 나다니엘 호손도 60살의 짧은 생을 또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그보다 훨씬 더 나중에 1882년까지 79년 동안 생존했던 분이 바로 그
랠프 waldo 에머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총사들의 아지트 역할을 했던 장소가 랠프 waldo 에머슨의 그 저택의 서재였는데요. 그 집주인이었던 호스트였던 랠프 waldo 에머슨은 1882년까지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이모군란이 발생됐던 1882년이죠. 그 1882년까지 79년 동안 생존하셨던 분이 랠프 waldo 에머슨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월든 호수는 개발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862년에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사망하고 그로부터 몇 년 있다가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됩니다. 1866년경인가? 맞습니다. 1866년이면 남북전쟁이 65년 4월 9일에 끝났으니까 남북전쟁이 1865년 4월 9일이 남부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한 게 1865년 4월 9일입니다. 그러면서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면서 남북전쟁이 끝났고요. 이듬해인 1866년에 그 월든 호수가 개발이 됩니다. 유원지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트장, 그 다음에 뭐 자전거 조깅 트랙, 그 다음에 무슨 뭐 다양한 체육 시설, 뭐 이런 것들이 공원화된 거죠. 그곳이 개발이 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무소유의 삶, 미니멀 라이프, 그야말로 자연 있는 그대로의 자연으로 보존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사망한 지 4년 후인 1866년부터 거기가 개발이 돼버리다 보니까 자연주의 삶과는 굉장히 멀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20세기가 도래해가지고 1902년에 그곳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다 한동안 그쪽이 뭐 이제 좀 뭐 개발이냐 뭐 자연 보존이냐 이런 게 계속 이런 감론을 박 설왕설래 하다가 1965년이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서거한 지 103주년 때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미니멀 라이프의 최고봉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1862년에 서거하고 그로부터 103년이 지난 1965년에 그 당시에 뜻있는 사람들이 자연 보호 운동을 펼쳐가지고 과거의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하자라는 그러한 운동이 펼쳐져서 그게 1965년에 다시 복원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1902년에 불타버렸던 그런 소나무들을 다 소나무를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나무들을 다시 심었습니다. 1965년부터. 그래서 지금 다시 과거로 이제 복원화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월든 호수를 찾는 사람들은 과거에 한 200년쯤 전에 그곳에 그런 자연 풍경들이 유지됐다면 소나무들 키도 훨씬 클 텐데 왜 이렇게 소나무들도 그 키가 작고 얼마 안 된 것 같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인즉슨 1902년에 불타버렸는데 1965년에 다시 복원 사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키가 작은 나무들을 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키가 큰 나무들은 아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또 월든 호수에 관하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한 최근 10년쯤 전에 서가신 무소의 삶의 실천자이셨던 법정 스님이나 시인 유시화 시인께서도 그 보스턴의 북서쪽 32km 지점인 콩코드 거기 월든 호수를 방문하실 정도로 유명하고 세계 뭐 각국에서도 매년 60여만 명 송파구 인구인 62여만 명이 그 월든 호수를 방문할 정도로 미니멀 라이프의 성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월든 호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딱 24일 후 현재 시각이 제가 대략 한 2023년 8월 1일 화요일 오후 아까 4시 20분쯤부터 촬영했으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촬영했으니까
5시 한 5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24일 후, 즉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뉴욕, 워싱턴 DC, 해리스버그,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킹스턴, 천섬, 몬트리올, 퀘벡, 콩코드, 보스턴, 뉴욕 순으로 7박 10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9월 초순이니까 딱 한 달 후입니다. 한 달 후에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아까 랠프 waldo 에머슨의 작품 1836년에 출간된 콩코드 힘, 콩코드 창가라는 책에 묘사되어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콩코드의 첫 총성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 즉 콩코드의 첫 총성이 온 세상을 바꿨다라는 말이 나왔던 그 콩코드에서 그 미국 캐나다 여행의 마지막 밤을 자게 됩니다. 콩코드에서 마지막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호텔 조식을 먹은 다음에 보스턴으로 이동해서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 등을 투어를 하고 뉴욕으로 이동해서 이제 뉴욕에서 마지막으로 또 뭐 투어하고 한밤중에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콩코드 미국 북동부 지역 캐나다 7박 10일 여행 중에 마지막 투숙을 하게 되는 그 콩코드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콩코드. 그래서 거기 근처에 월든 호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장시간 동안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렉싱턴 콩코드 전투와 또 콩코드 전투 현장으로부터 2마일 즉 3.2km 떨어져 있는 월든 호수 미니멀 라이프의 성지에 해당이 되는 월든 호수에서의 그 삼총사 세계적인 시인 사상가분들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폭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휴무일입니다. 인생 2막 다니고 있는 직장 휴무일이어 가지고 제가 오늘은 집에서 이 폭염 속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5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폭염이었지만 1시간 반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더위를 잊었습니다. 더위를 잊고 물론 여기 선풍기 에어 서큘레이터를 틀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더위가 전혀 안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다 보면 몰두를 하다 보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35도의 폭염 속에서 촬영을 했지만 더위를 잊고 더위가 전혀 안 느껴지게 에어컨을 켜놓은 것도 아니고 에어 서큘레이터 하나만 틀어놓고 촬영을 1시간 반 동안 폭염 속에서 한 35도 정도의 기온 속에서 물론 실내니까 그보다는 낫겠지만 밖의 기온은 지금 섭씨 35도 정도 됩니다. 폭염에 촬영했지만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저는 제가 여행을 한 24일 앞두고 미국 캐나다 여행을 24일 앞두고 꿈의 부풀러 올라와서 최근 제가 수개월 동안 미국에 관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 여행 격언이 있듯이 많이 알고 가야 많이 볼 수 있고 또 많이 배워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에 관해서 굉장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유튜브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15일 동안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미국 대통령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분의 대통령에 관해서 매일 3분씩 15일 동안이니까 45명의 대통령에 관해서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다 올려놨다라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왜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45번째 대통령이냐? 그 이유는 22대와 24대를 동일한 인물인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동일한 인물이 띄엄띄엄 대통령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22대와 24대 2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시지만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이십니다. 여하튼 1789년에 취임하셨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그로부터 234년이 지난 현재 2023년에 제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미국의 헌정 역사 234년 동안 45명의 대통령들에 관해서 제가 매일 3명씩 총 15일 동안이니까 45명의 대통령을 유튜브로 영상 촬영해가지고 최근에 다 올려놨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여행 격언이 있듯이 그래서 미국의 역사 등에 관하여 제가 최근 수개월 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미국, 캐나다 7박 10일 일정 중에 마지막 투숙하는 마지막으로 잠을 자게 되는 콩코드,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콩코드 지역의 콩코드 전투와 그 바로 2마일 근처에 있는 월든 호수 등과 관련해 가지고 렐프 waldo 에머슨, 나다니엘 호손, 헨리 데이비드 소로 등의 그 사상 등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8월 1일 혹서기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말 무더위, 삼복더위 잘 극복하시고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이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수입이 된 에비앙 생수가 있습니다. 이 생수를 마시면서 목을 축여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2시간 가까이 촬영한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